저작권법 침해한 거 아닌가요? 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항상 법무팀을 본인 안에 두고 계셔라. 네, 안녕하세요. 아트로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김유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작권법 중에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프리랜서들 중에서도 창작을 어떤 주업으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웹툰 작가분들도 계시고, 일러스트 작가, 그리고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문 저작물, 글 쓰시는 그런 프리랜서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작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분들에게 항상 법무팀을 본인 안에 두고 계셔라. 이런 지식들을 많이 넓히셔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응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작권법이라고 하면 창작물을 다루는 그런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바른 정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이렇게 등등등이다 라고 이 예술의 종류를 나열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사실 아직은 없는데요. 각자 어떤 예술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예술이라는 것은 법과는 다르게 사실 예술의 가치는 낯설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낯설고 개성이 넘치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상상력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예술적인 가치로 우리는 평가를 하죠. 그와 반대로 법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관습, 그리고 사회 상규, 사회 질서, 규칙, 그리고 이성 이러한 단어들이 어울리는 것이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예술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림을 아마 어떤 작품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아실 텐데, 이러한 뱅크시라는 작가의 어떤 건물의 태깅 행위라던가 그래피티 행위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예술 행위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뉴욕 맨하튼에 뱅크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면 그 건물의 가격이 굉장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술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을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법인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 이러한 경범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예술과 법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창작자에게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누군가 나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협업한 예술가들과 합리적으로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작품을 이용해서 출판을 한다거나 혹은 상품화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할 때, 그럴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작품을 이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품,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내가 이용할 때, 활용하고 싶을 때, 어떤 약정을 통해서 활용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저작권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모든 법은 제1조에 그 법의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가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 저작권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한 커다란 뿌리가 있는 것이고 한쪽에는 이용을 도모하는 어떻게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창작적인 그런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창작적이냐, 창작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원은 최소한의 창작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반 고흐라든가 피카소라든가 혹은 뭐 BTS라든가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독창적인 예술가들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창작성을 부과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저작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봐서 창작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부과가 된 그러한 저작물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저희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이 광화문 거리를 걷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 SNS에 올렸는데 누군가 그 사진을 퍼갔을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제 저작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판례에 따르면 어 그저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저의 이제 창조적인 그런 노력이 담기지 않은 그냥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겠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뭐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뭐 이렇게 다양한 저작물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부터 뭐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 짤들, 소위 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움직이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연 사진으로 봐야 될지 영상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사진 저작물도 아니고 영상 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작성이 부과된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들은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띄어진 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대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대사는 그 2005년에 개봉을 했던 왕의 남자라는 영화의 대사입니다. 음. 이 영화가 굉장한 흥행을 하고 나서 어떤 연극 제작사에서 이 대사는 우리가 공연을 했던 키스라는 연극, 희곡의 대사와 동일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그런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판사는 그렇다면 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그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이 대사가 과연 이제 창작성, 어떤 저자의 개성이 부과가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연극 제작사라는 한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만일에 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런 대사를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을 하고 저작물이다 라는 판단을 법원이 했다면 이것을 처음 쓴 이 연극 제작사에게만 이 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는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퀴어 영화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성애가 드러나는 그런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어떤 이제 연기적인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런 퀴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두 인물이 서로 사랑 고백을 하거나 하는 그런 대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히 어떤 퀴어 영화에 대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쓸 때 어찌 보면 좀 아련한 그런 대사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대사가 사실 굉장히 독창적일 수도 있는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와서는 좀 비판을 받는 그런 판례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제가 예술과 법 사이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영역인 어떤 창작성이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의 판단이 미래에는 또 판례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작물의 정의를 보시면 저작권법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표현인데요. 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어떤 물건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야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만으로는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기획안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사례를 더 알아보면 어린이 체험전의 기획안이 과연 저작물인가가 이제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당연히 이 사건 기획안은 기획자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각각의 테마와 놀이 형식에 대한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저작자의 독창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기획안은 저작물에 해당한다. 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동화책 출판사가 작가 A라는 이 외주 업체에 만화 집필을 의뢰해서 동화책의 삽화를 그리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작가 A는 이 동화책의 삽화를 그려서 출판사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이 출판사의 내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그 삽화의 채색 작업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작가인 A가 그 삽화를 그리고 그 삽화에 어떤 색깔을 칠해야 하는지 셀 컬러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출판사에 넘기는데요. 한마디로 뭐 이곳에는 노란색, 이곳에는 파란색 이런 것들 컬러 지정까지 해서 넘깁니다. 이 출판사가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 외부 작가 A의 성명을
쏙 빼고 그렇게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자에게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성명 표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가 이 책을 출간을 할 때는 이 그림을 그린 사파가의 이름도 성명을 표시를 당연히 해줘야만 이 작가의 그 저작 인격권을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 A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되고 법원은 당연히 이 사건 그림 중에 창작성이 있는 작업은 등장인물과 배경의 대색 및 셀 컬러를 지정한 작업에 있다 라고 봐서 작가 A에게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 저작자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작가 A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작물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우리가 흔히 회사가 어떤 저작물을 창작했을 경우에 이 법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법에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법인이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인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하는 자가 이 저작물을 창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창작물일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이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의 근로 중일 때 어떤 뭐 기사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해서 이 회사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에 그 에세이가 출간이 되거나 했을 때 당연히 그 글은 저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 회사의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차적 저작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뭐 신과 함께라던가 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 원저작물을 웹툰이라고 보고 2차적 저작물을 영화로 보게 되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서의 소설을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각색이 들어간 2차적 저작물은 모두 2차 저작물로서 독립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서 흔히 생기는 어떤 분쟁 사례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발주기관, 즉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 계약서 조항에 디자이너가 제작하여 회사에 납품하는 디자인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라고 계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을 하죠. 한마디로 발주한 이 발주사에 내가 작업한 저작물이 귀속이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제가 디자인물을 디자인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 디자인물을 마음대로 막 각색하고 변형을 하고 뭐 자르고 뭐 이러면서 좀 2차적으로 저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도 회사에게 인정이 되느냐 혹은 내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여전히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을 때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추정 조항이 있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창작해서 이 회사에게 저작물을 넘기면서 저작 재산권의 전부가 양도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이 양도가 된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어야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양도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디자이너와 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회사에게 있다라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추후에라도 그 저작물을 변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변형하고 2차 저작물 작성을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디자이너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면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 행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함께 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은 공동 저작물 혹은 결합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다만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저작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전원의 합의로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악을 저작을 하는데 멜로디를 누군가와 같이 멜로디를 막 작곡을 하는데 이것을 빼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경우, 내가 이 멜로디를 작곡했고 너는 이 멜로디를 작곡을 했어. 이렇게 분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엔 공동의 합의로만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뭔가 단순히 다수의 저작물이 모여져 있는 그런 저작물.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명의 어떤 소설가의 단편을 모은 단편 소설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명의 저작자들의 저작물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엔 그 책 한 권을 결합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예를 들면 작사가의 작사 그리고 작곡가의 멜로디. 예. 가사와 멜로디는 사실 분리할 수 있죠. 가사는 따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멜로디도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합 저작물이라고 봅니다. 이 결합 저작물의 일부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해당 부분의 저작자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과 관련된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창작한 이 창작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될 것이냐를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타인이 저작한 어떤 창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도 타인이 만든 이런 제작물이 과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창작성이 부과되면 사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서 보호하기 때문에 나의 저작물을 관리할 때도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